WRNG 이번 시간에는 아동 문제행동의 이해와 아동 문제행동 지도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아동 문제행동의 정의와 원인, 조기 개입의 중요성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아동 문제행동의 유형별 지도 사례를 통하여 문제행동의 대처 방안 및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보육교직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된 저는 황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동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문제행동의 이해 중에 정의 부분입니다. 보통 문제행동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동이 특정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받아서 해당된 발달 단계를 성취하지 못하고 고착되거나 왜곡, 퇴행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기준으로 개인차에 따라서 발달이 왜곡되어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부모-자녀 관계, 또 가족 상호작용, 사회적 맥락의 영향 등을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문제 행동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볼 텐데요. 보통 첫 번째는 기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의 질과 강도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차를 우리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출생 후에 1년간은 식별되어서 형성되고요. 또 성격 형성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기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질의 유형에는 100%의 아이를 봤을 때 순한 아이가 한 40%, 까다로운 아이가 10%, 그리고 느리게 반응하는 아이가 15% 정도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각 기질의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 행동의 유발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애착입니다. 보울비에 의해서 사용된 개념으로 영아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를 강하게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상호 호혜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애착도 유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잘 형성된 애착을 안정애착이라고 부르고요. 또 부정적인 문제 행동을 주로 일으키는 애착을 불안정 회피, 그러니까 주 양육자에게 회피 반응을 나타내거나 저항하는 그런 애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 행동에 요인을 주는지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가족인데요.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장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 안에서의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 있는 유형의 부모가 있을 거고요.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 방임적 유형의 부모 양육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권위 있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 태도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와의 어떤 경쟁과 갈등 경험도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이렇게 대인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협동, 갈등, 경쟁의 원리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래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동년배,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라기보다는 행동의 복잡성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아동들을 보통 또래라고 지칭합니다. 걸음마 시기 이후에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은 또래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래와 상호작용은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 발달 향상에도 많이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또래의 격려와 인정이 본인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도 형성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들이 좋은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미디어의 영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모방 심리와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동 유형을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TV의 경우에 아동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 공격성, 또 친사회적 행동, 성 역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행동이 보여졌을 때 교사는 조기에 개입해서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기는 생애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성인기 행동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에 욕구 좌절이나 또 빈곤 이런 것에 따른 물리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문화적 결핍에 의한 정서 불안이나 신체적 증상 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경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 성격 형성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 되는데요. 이때 교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 과잉 행동, 파괴적 행동, 거짓말하기 등의 문제 행동과 학습 장애, 신경 장애 같은 정신병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조기 개입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문제 행동들이 특정 발달기에는 보편적인 아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어렵다, 다루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라가 아니라 다루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행동들을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부정적,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 그리고 이것이 만성적이냐 또 어떤 행동과 연합되어 있느냐 이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은 어떠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문제행동 지도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유형을 나눠 보았습니다. 발달 영역별로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기본생활, 그리고 신체운동, 사회성, 정서, 언어, 인지 발달 유형으로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적절한 지도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생활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입니다. 기본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지켜야 할 생활 태도를 우리는 기본생활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식사, 배설, 휴식, 청결과 같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 안전, 절제, 질서, 예절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내용으로 삼아서 기본생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의 기본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영유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신체 발달, 지적 발달, 또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또 잘못 형성된 습관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나쁜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 유념을 하고 교사는 지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있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체적 질병이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입안이 헐거나 구내염이 있는 경우나 감기 등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식욕이 저하되었을 때 이런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 외에 음식량이 과다되었을 때도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발달 과정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노는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호기심 증가로 인해서 이 이유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도 이런 먹지 않으려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또 먹는 것을 너무 강요하여서 부모가 힘으로 제압했거나 또 억지로 먹였던 경험, 그것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이유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먹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 방법으로는 건강 상태로 인해서 식욕 저하가 된 것은 아닌지 자세히 관찰해서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전에 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고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이것들이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또 즐거운 놀이 후에 기분이 좋을 때 먹도록 하는 이렇게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이유식을 잘 먹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유식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부 자극, 그러니까 놀잇감이나 소음 등을 제거해 주어서 먹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할 거고요. 또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서 조절하도록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의 원인은 미뢰, 우리가 이제 혀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맛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많아서 맛을 강렬히 느끼게 되고 이제 이게 감소할 때까지 8세나 되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공포증이 형성되어서 2세에서 5세경에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유식을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질감과 냄새가 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조리 방법 그리고 음식들을 제공했을 때 이유식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편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무분별하게 간식을 주거나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할 때 또 부모의 편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음식 경험이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구토를 했거나 먹기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서 위축된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편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입니다. 일단 억지로 먹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대해서 다른 그런 선호 등을 상세히 관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하거나 조리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됐겠죠. 그래서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음식의 모양과 색, 또 자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재료의 자라는 과정 같은 것들의 특징, 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음식 색깔에 맞추어 활동지를 색칠해 본다든지 교사가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등의 활동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도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배설이 자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3에서 5세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를 하거나 무엇에 너무 열중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경우에 자주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부주의에서 오는 실패일 가능성이 높고 놀이에 집중하게 되면 아이들은 소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영유아가 소변을 마려워하는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급할 때 나타나는 징후를 관찰해서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발을 이렇게 막 빠르게 구르거나 느리게 말하거나 말을 더듬는다든지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다리를 꼬고 앉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또는 성기 주변에 손을 대거나 잡고 있는 이런 행동이 이 아이가 소변이 급하구나 하는 징후로 선생님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후를 잘 관찰하신 다음에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서 소변을 참고 있을 경우에는 놀잇감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해주고 놀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이렇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청결한 그런 것들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옷을 자주 갈아입히고 닦아주면서 청결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이 청결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 아이 또한 청결에 집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이 되었다 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청결한 아동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거고요. 아동의 청결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결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이거 좀 손에 묻어도 괜찮아, 옷에 묻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어야 되겠고요. 다른 친구들의 다소 지저분한 행동, 습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런 행동은 놀기 위한 행동이야 라고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모래놀이나 물감놀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또 활동을 마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고 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이 활동이 다 끝나면 손에 묻은 모래를 털 수 있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놀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신체 운동 발달 영역입니다. 신체적 성장과 운동 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발달, 감각과 지각의 발달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신체 운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은 언어 인지 또 사회 정서 발달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신체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아이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문제 행동의 경우입니다. 영화의 자연스러운 욕구죠. 선생님 안아주세요 하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욕구 때문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엄마랑 떨어져서 불안한 마음, 또 의존적인 성격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진짜 걷기 싫어서 걷지 않는 게으른 성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마음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음을 읽어주고 교사와 함께 서서히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걷기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체 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 활동을 할 때 가위를 사용해서 도형을 못 그리는 경우 이런 것도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지 못해서 시각적인 정보와 손 근육을 이용하는 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 발달 미숙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뇌 발달 지체나 뇌기능 장애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소근육 발달이 늦고 체내 물질 불균형으로 집중력 장애가 있을 때도 이런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협응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연필과 선을 따라서 그대로 긋는 연습을 할 때 한 페이지씩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이 굵은 사인펜이나 보드 마커를 활용해서 종이에 선을 그어주고 아이가 거기에 따라서 가위질을 해보게 하는 행동도 좋을 거고요. 또 가위질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간단한 오리기 과제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눈과 손의 협응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도형을 가위를 사용해서 오려내는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가위 오리기가 재미있는 활동임을 알게 해서 이 오려낸 모양을 가지고 붙이고 접고 꾸미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요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행동 사례를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바로 주의 집중력 부족입니다. 이 집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과업에 몰입이 안 되고 각 활동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의 원인은 뇌손상이나 체액 성분의 불균형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중력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인지발달 장애로 인해서 충동성 조절과 신체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가 부산하게 많이 움직이고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가장 흥미있어하는 활동을 찾아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지도 방법입니다. 뭔가를 하다가 멈추는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강, 파랑, 노랑불에서 각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그런 신호등 놀이 등을 개발해서 적용해 주어야 할 거고요. 발달장애의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의 반을 실제 연령보다 발달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체액 성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잦은 소변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문제 행동이죠. 원인은 지나치게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외롭거나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의 변화, 가족 내 문제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래와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사를 와서 또래가 없어졌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변 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빈뇨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지 아이의 수분 섭취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물이나 음료 섭취가 너무 많을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부모로부터 더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집에서 혹은 아이에게 특별한 변화나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습득해서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성 발달의 개념과 내용입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적응도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경우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성 발달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무는 행동입니다. 집단 생활에서 필요한 놀잇감 나누어 쓰기가 어렵거나 또 놀잇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를 때 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성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행동으로 무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돌 전후에 이가 나기 시작하여서 뭔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가 느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무는 행동의 경우에는 무는 아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리는 아이, 그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작용 단계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때 1단계 상호작용에서는 이 아이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고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선생님이 잘 살펴주어야 할 거고요. 2단계에서는 이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물린 친구의 어떤 감정, 그리고 내가 무는 이 행동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주어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단호한 태도로 전달하면서 이 행동이 얼마나 부정적인 행동인지 이야기해주고 그 대신에 영아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물린 친구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면서 무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이 무는 행동에 대한 어떤 기준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절한 대안 행동을 지도할 수 있겠는데요. 네가 무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괴롭다 하고 선생님의 의도도 전달해 주어야 할 거고요. 또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표현할 때 나는 기분이 이래 라고 표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나 전달법의 연습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예방적 접근인데요. 이 무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아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아의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감정에 공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사가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겠는데요. 장난감 같은 경우에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모델을 보여주고 이 행동이 보일 때마다 격려해주는 방법이 무는 행동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잇몸이 간지러워서 누릿감이나 인형을 무는 것, 그런 것도 물지 않도록 얘기해 주어야 할 거고요. 치아 바르기 등을 같이 이렇게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서 이 욕구를 수용해 주도록, 그래서 물기를 예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잇감을 뺏는 문제 행동인데요. 친구와 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뺏거나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요. 친구가 가진 놀잇감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몰라서 뺏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친구 것을 빼앗거나 욕심 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놀잇감 등 물건을 나누거나 요청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아이가 왜 이 놀잇감을 갖고 싶은지 하는 욕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거고요. 이것을 뺏기는 아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너가 갖고 놀고 싶지만 이것을 뺏는 행동은 적합하지 않은 행동임을, 용납되지 않는 행동임을 설명해 주어야 하겠고요. 그러면 놀잇감을 서로 같이 나누어 갖기 위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 서로 빌려줄 수도 있겠고요. 차례대로 시간을 정해서 가지고 노는 이런 적절한 대안들을 알려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 행동에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아이가 초점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것이다. 이것을 강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적 접근입니다.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을 먼저 해둔다면 놀잇감을 빼앗고 뺏는 행동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이것은 영화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본인들이 이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공동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놀이관 공간의 어떤 확보가 필요하겠고요. 또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아이들이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누기라는 행동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기술들을 배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서 떼쓰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런 문제 행동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지면 항상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좌절이 더해져서 이것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는 거 어른들도 힘들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어하고요.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리고 강한 좌절감, 분노를 공격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자아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도 지기 싫어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또 순간 속상해서 친구 것을 망가뜨렸지만 친구가 우니까 걱정과 놀람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흥분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하고 울고 있는 대상 아동을 안아서 일단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셔야 합니다. 또 또래와의 경쟁에서 좌절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기분이 이러하니 다음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잘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친구 감정도 함께 읽어주면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진 다른 친구도 속상하겠죠. 그리고 이긴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어야 할 거고요. 또 3단계에서는 행동 기준, 그렇다고 졌다고 해서 무조건 떼쓰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임을 분명히 기준을 알려주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대안 행동을 마지막 단계에서 지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지금 졌지만 다음에 더 노력해서 좀 더 노력하면 네가 다음 결과에서 더 좋은 성취를 얻을 거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금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적인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놀이 경험에서 경쟁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지는 것도 괜찮아 라는 것도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별한 기술이나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이 아닌 운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게임 방법을 정해서 이것은 운이니까 그죠, 경쟁성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또 결과보다는 시도했던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면 지기 싫어하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림책을 선생님이 선정해서 이걸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언어 표현이 보다 능숙한 아동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활동도 제공해 주면 좋을 거고요. 또 이러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느끼게 된 감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놀이가 되겠죠. 책을 읽고 마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을 나타내는 기분 가면을 쓴다든지 이런 놀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역할놀이, 창의적인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울리지 못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놀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왜 같이 어울리지 못할까요? 자신감이 부족하여서 혼자 노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신의 낮은 자아 존중감, 위축된 자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싶은지, 어떻게 놀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에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차례를 줄을 서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개입 방법, 여기서는 1, 2단계를 혼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요. 분명한 의사를 알아차린 후에 그 즉시에서 그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어울리지 못하는지 잘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서 아, 놀고 싶구나, 하지만 네가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지 하고 읽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원하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놀이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놀이에 직접 초대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에 초대해 주셔서 원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노는 방법을 알려주시든 아니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마트 놀이를 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하면서 물건값을 물어보는 것처럼 놀이 개입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뭔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 좋을 거고요. 또 선생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도 그 방법을 따라해 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정서 발달 영역인데요. 정서의 기능은 내 정서를 표현하고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여서 특정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동기의 정서 표현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차 분화되어 가면서 복잡해지는데요. 처음에는 좋고 싫은 정서만 있다가 나중에 뭐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서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분석, 특히 첫 번째 같은 사례에서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아이들은 발달상 자연스러운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랑 헤어지는 일이 참 힘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잘 헤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영화가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보일 때 늘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감정을 읽어주어서 엄마가 가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일관된 방식의 설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거고요. 양육자의 분리 이유가 이게 오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 또 영화가 이해할 수 있는 일과 명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표시해 주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 발달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서서히 새로운 환경과 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하는 수준에서 교사의 접근과 상호작용을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는다면 헤어져서 슬픈 감정을 조금 잊고 잘 적응해서 놀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울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영화들 중에는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언어적으로 자기 감정,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표현의 한계 때문에 울게 되기도 합니다. 또 문제 상황에서 우연히 울었더니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예상 밖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못된 학습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 전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하겠고요. 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를 사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류를 겪을 때마다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선정하여서 같이 1:1로 보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는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르게 반응해 주셔야 하겠고요. 여러 개입이 효과가 없을 시에 적극적으로 좀 무시하고 교사의 개입에 따르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강화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에 1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일단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부적 정서에 민감합니다. 또 가계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원인 때문에 까다로운 성향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이해해 주셔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영아의 행동을 그 가계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좀 기질이 그런 가정에서 얘가 그렇게 자랐구나라고 이해해주고 수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부모가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도록 아이의 성격이 이렇구나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코칭해 주시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 태도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접하게 해서 미리 계획도 알려주시고 또 양육자가 인내심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또 나의 즐거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떼쓰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이때는 수줍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개인적인 나의 어떤 능력의 부족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등이 수줍음의 원인이 되어서 나는 뭔가 잘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하고 표현하고 분류하고 범주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지나치게 더 수줍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성공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활동 수준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을 제시하더라도 아이들의 각각의 수준 차에 맞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동일 학급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별 아동을 잘 관찰해서 발달 과정에 촉진될 필요가 있는 기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해 주시고 부모한테도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연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언어 발달의 영역입니다. 언어 행동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행동이잖아요. 이것들도 서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래 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에도 언어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학습의 부진을 초래하거나 인지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이것은 미숙한 언어 발달,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주의한 듣기 태도 및 반응, 그리고 특정 언어에 대한 어떤 흥미가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관심이 없을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양한 수준의 듣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잘 듣는 모델을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또는 지시에 알맞는 반응을 보여주시고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또 그림책을 활용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 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또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나 언어 이해 및 표현의 미숙함, 또 주의력 부족이나 고집이 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아이들의 요구에 경청해 주시고 바람직한 반응을 격려해 주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기식 발음이나 명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발음의 부적절한 모델이나 퇴행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어떤 부적절한 발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지 않게 분위기 조성해 주셔야 할 거고요. 정확한 발음의 모델링 필요합니다. 또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부담감 없이 발음할 수 있게 해주고 정확한 발음을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발음들 간의 어떤 차이를 알아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혀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맥락, 지시,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의 집중력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중심적 성향, 언어 이해력 전달 부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 기르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거고요. 말을 잘 경청해 주시는 모델링 필요할 거고요. 또 집단 내 도우미 역할을 통해서 자기중심성 탈피에 도움을 주고 언어 이해와 전달 기술을 발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내향적 성형이거나 높은 자의식, 또 사회성 결여로 인해서 정신적 긴장감 또는 압박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경우에 이렇게 앞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위축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할 거고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과도한 관심을 배제하고 적절한 표현 칭찬해 주시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지발달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신체, 사회, 언어 발달 영역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 영속성 개념과 관련이 있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이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가정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부모 양육 방법 때문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지 발달에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교사가 이때 영아와 일관적인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놀잇감 제공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그런 놀잇감을 제공해서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 친숙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놀잇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각적으로 없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없어진 물건 찾기 활동의 경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깍꿍놀이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서 이 개념을 자극해 주시고 아이들의 행동과 눈빛, 다양한 반응을 관찰해 주고 없어진 물건에 관심을 갖거나 찾았을 때 다양한 자극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정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영아의 기질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지 또 탐색을 잘 못하는 리딩 기질의 영아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놀잇감 배치해 주시고요. 스스로 잡아볼 수 있게 자극도 해주시고 잡은 놀잇감을 이용해서 놀이하게 해준다든지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갈 때 긍정적 자극을 제공해 주시면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역할 노릇이 정해진 역할 표현을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고요. 다양한 경험 부족, 또 상징적 표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생각은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사회적 표상놀이, 뭔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교재교구를 활용해서 그걸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또 친구와 함께 했을 때 더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놀이와 교재를 제공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의 특성도 접하게 해주시고 역할놀이 시에 별도의 사전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지발달, 지능의 문제, 집중력의 문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활동 과제를 단순화하거나 단서를 제공해주고 또 사전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을 기억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해주시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동 문제 행동과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행동을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 문제행동 지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 you are